어머니가 보내준 선물. 2년 전 저는 동물의 숲을 구입했었습니다. 동물의 숲이란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으로서 작은 섬의 마을 주민으로서 삶을 즐기고 마을을 꾸미며 활동하는 게임입니다. 주로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고 자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거나 상담을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잠시 즐기곤 저와 제 동생은 지루해져 버렸지요. 저는 평소에도 부모님에게 비디오 게임을 권했었던 편이었지만 동물의 숲은 부모님께서 쉽게 접하기에 더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집을 골라주었고 어머니는 곧이어 게임 속으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아마비 환자로서 경화 합병증마저 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쇼핑이나 교회를 가는 일을 제외하곤 밖에 나가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따분하게 휠체어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동물의 숲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많은 시간 동안 플레이하며 동물의 숲에 푹 빠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게임 속 집세를 다 갚으시곤 모든 화석을 모으는 등 여러 가지를 즐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이 오래전에 질려버린, 관둬버린 상태임에도 끊임없이 게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플레이를 멈추게 되었고 다음에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동물의 숲을 잊고 지내며 1년 반이 넘도록 다시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마을에 다시 들어와 봤습니다. 잡초는 이곳저곳에 자라고 있었고 동물 주민들은 어머니와 제가 그동안 어딘가 떠났었던 게 아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곧이어 저는 저의 편지함을 열어보았고 그곳엔 모두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와 선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널 생각하며 너가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보낸단다. 사랑하는 엄마가. 제가 플레이를 그만뒀음에도 어머니는 항상 제게 선물을 보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를 회고해보면 저는 어머니가 이것저것을 하는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렸지만 지금 와서야 그녀가 저를 위한 선물들을 얻기 위해 시간을 쏟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 제가 느낀 감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님들이 계실 때 그분들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겠습니다. 지척에 있어도 치료를 해야 다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몸이 지척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에 있는 듯 가까운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계절이 바뀌고 나서야 할머니는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한여름의 뜨개질 이유정. 어릴 적 어머니는 언제나
내 뒤에 든든히 서 있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모범적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나는 때늦은 사춘기를 겪곤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 후 친구 같던 모녀 관계는 사라졌고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길 꺼렸다. 대학생이 되어 타지에 있으면서도 서로 연락하는 일이 드물었다. 방학을 맞아 집에 갔을 때였다. 할 일 없이 지내던 나는 2년 전 수능을 치르고 뜨다만 가디건을 발견했다. 한 여름이었지만 가디건과 모자를 정성스럽게 떠뒀다. 일주일 뒤엔 기숙사로 돌아와 남은 방학 생활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정아, 의자에 뜨개질을 놓고 간 거 엄마 추울 때 입으라고 만든 거니?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사실 가디건과 모자는 유난히 추위를 타는 어머니를 위해 뜬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설까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그대로 방에 두고 온 터였다. 맘대로 해.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소 불편한 마음으로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추워지면 잘 입겠다는 말과 함께 하루 동안의 일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보람찬 하루를 보내라고 격려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유정아, 너가 만들어준 옷 모자 고맙다. 나는 답장 대신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거 있잖아. 지금 말고 앞으로 한창 추울 때 입어. 엄마가 대답했다. 그럼 옷걸이에 걸어둬야지. 의자에 두고 가면 어떡해. 아, 엄마 보라고. 오랜만에 어머니가 웃었다. 내 마음을 콕콕 찌르던 불편함은 가신 지 오래였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이유정님 한여름의 뜨개질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누나의 슬픈 이야기. 해가 갈수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노인병원에 누워 계시는데도 간병인에게 맡겨놓고 간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굳어 있어도 의식은 뚜렷하신 분이 많습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얼마나 자식들이 그리고 손자가 그리우실까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시다부터 시작해 잠도 못 자면서 죽어라고 일하던 누님이 계셨지요.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쓰는 것도 아까워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었답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해서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내서 제대로 키웠습니다. 이 누나는 시집 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갔답니다. 그러다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약으로 버티다 쓰러져 동료들이 없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누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단다. 동생이 골프를 치다 말고 말합니다. 누나, 내가 3만 불이 어딨어. 누나는 알았다, 미안하다, 힘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둘째 동생은 변호사입니다. 동생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냐? 둘째가 말합니다. 누나, 요즘 수임이 없어서 힘드네.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자 막리라는 동생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누나, 집 보증금을 빼왔어. 이걸로 수술합시다. 누나는 막내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어서 그냥 두 부부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보호자 침대에서 잠드는 올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한많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올케는 꿈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라 깨어보니 누나의 자리가 비어있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빈 침대 위에 놓여진 편지를 봅니다. 몇 줄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막내야, 올케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놔서 이거라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나마 누나가 죽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두 동생들은 누나의 사망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막내를 협박합니다.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두 형수들과 함께 욕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결국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막내는 보험금을 줘버릴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핏값을 두 형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막내는 결국은 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친구가 변론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의 소송 끝에 판결을 합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누나 휴대폰에 문자를 읽어주자 두 형들은 두 말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삶이 그렇더군요. 모두 자기 역할이 따로 있더군요. 이렇게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그 누님은 성자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의를 다하고 효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이끌던 우리의 누님들, 형님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 거름이 되어주신 부모님 세대들께 꼰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장렬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어느 여자 판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웅크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년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는 하나뿐인 자식이 10살이 갓 넘었을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지만 애석하게도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하며 그 슬픔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유언장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밝혀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대단한 것이었으므로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술품들은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그는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그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경매를 중지시킨 다음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천원 밥상 박영숙. 식당을 운영하던 나는 예상보다 높은 매출에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내가 번 것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손님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당시 인근 상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언제부턴가 두세 달 동안 오지 않아 소식이 궁금했다. 그들 중 2명이 모처럼 식당에 왔길래 반갑게 인사했다. 요즘 통 오지 않고 발걸음이 뜸하네요. 그러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손님 한 명 받지 못하고 문 닫을 때가 허다해요. 라며 한숨 쉬는 게 아닌가. 순간 내가 이들의 심경을 달래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고민 끝에 나는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반응이 좋은 건 아니었다. 꾸준히 식당을 찾던 사람도 발길을 끊고 꺼려하는 눈치였다. 이유를 물으니 무료로 밥 먹는 것이 부담스럽단다. 불편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진심이 통했던 걸까? 다행히 사람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더욱이 천원의 아침 식사를 해결한 이들은 직원 회식, 개 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다시 식당을 찾았다. 양촌 1호점을 시작으로 낭성 2호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으니 역시 나눔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을 체험하고 있다. 인근 상가 직원, 직장인, 노동자, 운동을 마친 어르신 등 오는 이유나 연령대는 각기 다르지만 손님들이 앞으로 더 큰 나눔을 서로 주고받으리라 상상하니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 일하며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났다. 1,000원에 식사하는 게 믿기 어렵다며 한 사람이 찾아왔다. 뚠봉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거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위해 전날 밤 내려와 잠을 자고 일찍 식당 문을 두들렸다.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왕래한다. 동네 사람들은 직접 기른 고추며 가지, 각종 채소를 좋은 일에 쓰라며 가져다 주기도 한다. 몇몇 손님은 1,000원이 너무 싸다며 아무리 말려도 5,000원, 10,000원을 두고 간다. 1,000원을 시작으로 곳곳에 행복이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앞으로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만나 김치식당 대표 박영숙님 1,000원 밥상이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인생. 택시기사들은 흥미진진하거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택시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 곳곳을 누비며 승객을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실어 나릅니다. 어느 날 택시기사가 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콜을 받고 해당 주소로 가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그는 마음이 급해져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 하다가 일단 문으로 가서 다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꽤 지나 문이 열렸고 90 이상 되어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고 문이 조금 열려 집안이 보였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넘쳐나는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 요청대로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 드렸더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승객을 제 어머님처럼 모셔야죠.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할머니는 택시에 탄 뒤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를 가로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저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빨리 미터기를 껐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보고 싶은데 없으세요? 저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피곤하네요. 목적지로 가주세요.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고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나는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금이 얼마죠?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가야지. 할머니, 승객은 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그분 역시 절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2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돌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게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 사소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진지하게 말입니다.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 생각에 잠겨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연애 편지 강미희. 서울에서 양재학원을 졸업하고 고향인 여주에 양장점을 차렸다. 그때 내 나이 23이었다.
가게에 아가씨가 넷이나 있다 보니 군인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남자 옷도 만드나요? 단추가 떨어졌는데 달아줄 수 있습니까? 가게를 찾는 구실도 여러 가지였다. 어느 날이었다. 한 군인이 셔츠를 맞추러 왔다. 그는 날짜가 한참 남았는데도 매일 와서 언제쯤 완성되느냐고 물었다. 하루는 그가 쪽지를 놓고 갔다. 펼쳐보니 연애 편지였다. 그대를 본 순간 가슴이 뛰고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밤 중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수치인 이름이 없어 나를 포함한 4명의 아가씨 모두 자기에게 보낸 편지라 착각했다. 그러던 중 키다리 재단사가 대뜸 편지의 주인은 자신이라며 그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순간 나는 뭔가를 남에게 뺏긴 듯 섭섭함이 밀려왔다. 한껏 꾸미고 그를 만나러 간 그녀는 잠시 후 붉어진 얼굴로 돌아왔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아닌 바로 나 미희시라며 토라졌다. 나는 그녀의 마음이 상할까 싶어 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이후에도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수줍게 고백했다. 꽃 한 송이 없었지만 은근한 미로에는 따뜻함이 넘쳤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첫눈 내리던 겨울 부부의 연을 맺었다. 아들, 딸, 3남매가 다 자란 지금 가끔 빛바랜 연애 편지를 꺼내보며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강미희님 연애 편지였습니다. 그러다 진짜 세월 다 간다. 김은하. 반찬 가게 앞에는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갓 절인 김치를 달라고 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아 저울에 올리자 아줌매 이제는 저울로 달아야 알 수 있는가 보네.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그냥 손으로 해도 다 아는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달라 하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18년째 반찬 가게 하고 있습니다. 눈 감아도 다 안다. 이를 듣고 70대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네. 한 자리에서 18년이나 베테랑이네, 베테랑.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아이고 아줌매 골병 다 들었겠네. 내가 말했다. 말도 마소. 골병 다 들었지요. 머리 보소. 머리는 반백에다가 허리고 무릎이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저 아줌매도 보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저 사람이나 나나 여기서 좋은 세월 다 보냈지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다 그래. 누가 알아주더나. 이제 좀 쉬어라. 그러다 진짜 세월 다 간다. 진짜 세월이란 무엇일까? 가짜 세월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진짜 세월을 진짜로 보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모두가 진짜 세월의 현장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에 내 잣대로 남 또는 나의 인생에 값을 매기지 못할 것 같다. 둘의 오고 가는 말 속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끼리만 아는 끈끈한 연민을 느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꿉놀이하던 시절도 있었건만 그게 직업이 될지 몰랐을 것이다. 풋풋한 시절이 왔을 때 설레는 짝사랑에 빨개진 볼을 두 손으로 감싸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워지자 마음이 아려온다. 모처럼 한가한 저녁에 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앞치마를 입은 언니가 끓여준 꼬들꼬들한 라면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닌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속인 줄 알았던 가정이 진정 나를 자유롭게 하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쏟는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모인 식구가 둘러서 먹고 마시는 여기가 낙원입니다. 한간의 초가도 천국입니다. 오늘은 김은하님 그러다 진짜 세월 다 간다 였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 김주일.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창호회사에 다녔습니다. 새벽녘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3년간 한 끝에 마침내 기술을 익혀 내 가게를 차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 덕분에 집도 장만했습니다. 이제 남보러 올 게 없자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 동호회 활동도 하며 여유를 누렸습니다. 모임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으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정에 조금 소홀해졌습니다. 가족을 챙기려 해도 주위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고3인 큰딸이 대학 진학 때문에 다른 곳에서 며칠 지낼 때였습니다. 문득 이렇게 자라도록 내가 해준 게 무엇인가, 외지로 대학 가면 함께할 시간이 적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울적해져 안 먹던 술도 마셨습니다. 얼마 안가 큰딸은 집을 떠났습니다. 큰딸의 빈자리가 너무 커 허전하고 가게 일도 잘 안 풀려서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며 무의미하게 지냈습니다. 아내의 위로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거리를 걷는데 한 할머니가 맨발로 슬리퍼를 신은 채 시커먼 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바쁘게 향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어서 뒤돌아보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우리 어머니가 길거리에 떨어진 빈병을 모아 판 돈으로 두부 한 모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 아무도 모르게 빈병을 팔아 용돈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몇 번 재혼하실 기회도 있었지만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불현듯 그때 일이 후회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정신을 차리고 가게 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불만족스러운 것만 떠올리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 김주일님 진정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조지는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대학 수업에 참석하여 언젠가는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의 가족들은 종종 그가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그의 유일한 대답은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는 내 가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조지가 회사 진급시험에 합격한 직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급여로 좋은 직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는 그의 가족에게 더 비싼 옷, 사치품, 그리고 외국 휴가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조지에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는 계속 열심히 일했고 종종 일주일의 대부분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조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자 그는 계속 승진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가사 일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여 하녀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아파트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충분히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더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그는 학업을 계속하여 다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 대신 일요일을 고객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그와 함께 가족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고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서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지는 또 승진했고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넓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 집에서의 첫 일요일 저녁, 조지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제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떤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갑자기 죽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 눈앞에 번쩍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